저희 이번에 차병원에서 실습 나갔었잖아요. 같이 그때 맨 처음에 갔을 때 연구원분들이랑 같이 방 썼는데 그때 다른 사람들이랑 있었을 때 뒤에서 막 우두두두두 소리 나가지고 우리 그때 그거 뭐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아마 그건 경두계 자극술이라고 하는 걸 거예요. 그게 제가 너무 궁금해서 실제로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게 두뇌의 특정 부위의 신경세포를 활성하거나 아니면 억제하는 뇌 자극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신과적인 측면에서는 우울증이라거나 불안, 강박 있는 분들에게 많이 활용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경증 알츠하이머 치료에 사용이 돼서 약물 치료와 병행해서 인지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많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 기계 엄청 크던데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구나. 그럼 그거 말고 또 어떤 기계들이 있을까요? 어, 이번 연구가 사실 재활의학과랑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연구예요. 재활의학과 하면은 참 장비가 많은 곳입니다. 검사 장비 중에 대표적으로 MRI 같은 게 되게 강력한 자성이 나오는 거. 이루 말할 수 없이 강력한 자성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웬만한 전자장비는 그냥 그 안에 가지고 들어가면 다 고장이 나버려요. 그래서 실제 어떤 우리가 MRI 안에서 실험 같은 걸 해야 될 때는 측정 장비 같은 것들도 그 자성 차단이 다 돼 있는 아주 특수한 장비밖에 못 쓰거든요. 뿐만 아니라 치료 장비 중에서도 뭐 많이 보셨을 텐데 자기장을 직접 두피 안쪽으로 주입하는 경두계 자기자극 치료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꽤 강한 자성이 이제 발생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컴퓨터를 비롯해서 사실 수많은 전자 장비들이 일단 전기가 흐른다는 건 그 안에 자기장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일상 도구들 중에 특히 약간 좀 아날로그한 장비들, 기계식 장비들, 대표적인 게 사실은 남성분들이 많이 쓰시는 기계식 시계 같은 것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는데 실제 이 안에 있는 부품들이 상당수가 금속성을 띠고 있다 보니까 자성이 강하면 거기에 있어서 되게 기능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자성이 높은 곳에서 활동을 할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도 과연 그런 것들이 차단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쌤, 그래서 저희 차병원 가서 실습하는 동안 검사 진짜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막 SNSB도 있었고, NNSE도 있었고, 아동 같은 경우에는 뭐 빕시나 웨이즈도 있었는데, 근데 저는 좀 힘들었던 게, 그때 저희 차례, 저희가 실습하는 동안 유난히 그 기능 수준이 진짜 많이 떨어진 환자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근데 검사 도구가 거의 다 이제 단어랑 글로 이루어진 건데, 막 저희가 뭐, 그림을 보여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이름이 뭐예요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뭐 막 단어를 얘기해 드리면 그 단어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단어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 게 많았잖아요. 근데 환자분이 그걸 막 기억을 못 하시고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이 아무것도 안 되시다 보니까 이 환자분이 진짜로 이 검사에서 재는 기능이 떨어지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 단어 자체를 글 자체를 잘 못 읽으시는 분이라 그냥 수행이 잘 안 되시는 건지 그걸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쉬운 검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분 중에서 그 무시증후군 환자분이 있었는데 뇌졸중으로 인해서 그런 무시증후군 환자들을 보면은 약간 기존 검사들이 레터럴 캔슬레이션이나 그 별지우개 같은 경우에는 뭐 관찰자 중심 무시가 이 대부분 측정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뭐 선 지우기 같은 게 뭐 그나마 뭐 물체 중심이라고 치더라도 좀 더 복합적으로 뭔가 환경 중심이나 그런 것들 틀까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더 확실하게 무시증후군에서 어떤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신경심리 도구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죠. 너무 많아서 안 쓰는 도구가 더 많을 정도인데요. 제가 한 13, 14년 정도 됐네요.
그때 이제 처음 그 뇌졸중 환자를 보게 되었을 때가 그때였어요. 2010년도, 11년도 정도였는데 그때 평가를 할 때 지금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은 뇌졸중 환자 대상으로 쓰는 평가 도구는 MMSE, 지능검사, 그리고 지금 많이 쓰는 신경심리 배터리 검사, 이런 검사를 주로 썼는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부분들이 있었고, 저뿐만 아니라 제 동료나 선후배들이 다 그런 그 어렵고 답답한 부분을 느끼는 게 비슷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뇌졸중 이후에 보이는 인지기능 저하는 언어기능, 시공간 구성기능 저하, 주의력, 집행기능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런 언어기능이나 시지각의 문제가 다른 기능을 평가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MMSE라는 검사를 예를 들어 보면은 특정 세 가지 단어를 불러주고 그 단어를 이제 등록해서 다시 언어 표현을 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실어증, 우리 아파지아라고 하는 실어증, 뇌 손상 환자들의 거의 30-40% 정도가 언어 장애를 겪게 되는데, 이 단어 세 가지가 등록은 됐지만 언어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등록이 된 단어를 말을 할 수 없어서 등록 점수가 0점, 그리고 또 기억해서 다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등록은 됐지만 인출이 안 되니 또 이 기억 점수도 0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신경심리 평가들이 언어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 언어를 기본적으로 유창하게 해야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언어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인지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분들의 그 기능을 잘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뇌졸중 이후에 시야무시라는 그 증상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우방구 손상이 있으면은 좌측 시야가 좁아져서 왼쪽에 있는 그 사물, 제시되는 자극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그 도구들은 A4지에 왼쪽, 오른쪽 모두 꽉 채워서 글이 적혀 있거나 자극들이 제시되는데, 이게 좌측의 자극을 보지 못함으로 해서 기억평가가 저평가된다든지, 특히 집행기능 이런 것들이 저평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심지어 평가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언어 문제, 시지각, 시각적 주의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한 혼입 효과를 최대한 없애는 뇌졸중 환자들한테 잘 맞는, 프렌들리하다고 하죠. 그런 평가 도구를 이제 만들어야겠다 하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저는 그 실제 이 한국판 신경심리 검사 도구 OCS 검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은, OCS를 사용해 봤었을 때 실어증 환자나 언어적 능력이 제한된 환자들, 청력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에게 다지선다형 옵션을 제공해서 검사 과정 중 개인의 신체적 한계를 넘어서 그들의 인지 영역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세심함이 좀 돋보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어때요, 쌤은? 저는 그 OCS가 보통 요즘은 신경심리 검사할 때 MMSE 사용을 간단하게 많이 하는 편인데, OCS를 사용함으로써 그 MMS에서 볼 수 없는 그 이렇게 세심한 그 뇌 손상 영역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볼 수 있었던 점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더 돋보인 점은 이 옥스포드 검사 도구를 한국에 가지고 왔었을 때 한국 문화에 좀 더 한국 현실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점이 또 특별한 점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한국 문화에 맞는 단어들의 그런 조합들이 조금 멋있었는데, 예스럽고 전통적이거나 다양한 그 연령대에 맞는 단어 사용이 또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많은 지금 평가 도구들이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된 도구들도 있지만 또 상당수는 외국에서 만들어진 도구를 한국어로 다시 번역하고 번안해서 쓰는 도구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번안한 도구도
그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만들어진 그 닥터 닐 디마이어 교수가 만든 옥스포드 인지 선별 검사인데요. 이제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단순히 글자만 번역했을 때 벌어지는 문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잘 알게 됐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애로사항도 있고 그 애로사항을 잘 넘었다는 것이 저는 또 이 검사의 한 가지 특징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단순히 번역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영국에서 쓰는 그 검사 그대로 번역한다면 명명을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서양배 우리나라 배와 좀 다르게 생겼죠. 길쭉하게 생겨서 어르신들 또 그냥 일반인들이 봐도 이게 배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파일링 캐비넷이라고 하는 서류를 쌓아놓는 철제 이런 그 함이 있는데, 우리 문화에서는 그 예전부터 자주 쓰던 그런 가구의 일종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서랍장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좀 애매한 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파일럿 테스트를 해서 일정 정도의 정답 수준을 맞추지 못한 것들은 이제 한국 문화에 적합한 것으로 다 바꿨죠. 왜냐면은 이 그림 명명이라는 문항 자체가 이 사람이 얼마나 사물에 대한 상식,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 단어, 이 그림을 보고 단어를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는지 인출 기능을 보는 언어 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한국의 문화, 언어적 맥락 이런 것들을 맞게 이제 계속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문장을 15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을 이제 주고 그거를 이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 능력을 테스트하게 되고, 그 문장을 읽는 것과 동시에 문장 쪽의 왼쪽 자극을 잘 읽을 수 있는지, 이걸 무시하고 읽지 않는지, 시야무시라는 증상까지 같이 탐지하게 되는 거고요. 이 읽은 문장을 다시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나간 이후에 다시 기억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하나의 그 자극으로 여러 가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것 역시 이제 OCS 검사의 특징인데요. 영국에서 만들어진 문장은 대충 이런 뜻이에요. 요트 위에 앉아있는 대령이 부두가 있는 항구는 몇 개일지 생각해 봤다. 이런 내용의 문장인데, 문장 자체도 우리나라가 요트, 대령 이런 것들이 아주 익숙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원저자가 밝힌 이 문장에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irregular word를 써라. irregular word라는 것은 철자랑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외국에는 그런 것들이 많죠. 뭐 honor 해서 H가 묵음이라든지, 여기서는 이제 그 뭐 커넬이라 그래서 여기에 뭐 L자, O자가 묵음이라든지. 근데 우리나라 글자는 대부분 소리 나는 대로 읽히기 때문에 이런 irregular 단어라는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를 쓰는 이유는 조금 복잡하게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그 저자와 이제 합의를 했고, 그래서 받침이 있는 글자, 조금 빈도가 낮은 글자, 그러니까 조금 아주 쉬운 단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 단어 사전을 찾아서 빈도 분석을 다 해서 아주 쉬운 빈도는 빼버리고 좀 적절한 빈도의 그 단어를 다시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이 네이버후드 단어를 써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이 네이버후드 워드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 단어 중에 뭐 cat 이러면은 cat 중에 이제 C자를 제일 왼쪽 거를 보지 않거나 잘못 보면 이것을 hat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앞에 글자가 한 글자만 달라져도 다른 단어가 되는 그런 글자들인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또 여기에 또 딱 적합한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했죠. 뭐 꽃, 가마. 꽃을 읽지 않아도 가마 자체만으로 뜻이 되니까 이 환자분들이 자기가 좌측 무시가 있다는 거에 별로 개의치 않고 쭉 읽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글자가 아니고 한 글자가 없어서 말이 안 되면은 자꾸 더 왼쪽을 보거나 이상한 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걸을 수 있는 이제 복합어가 되겠죠. 꽃, 가마, 전, 나무.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를 이제 바꿔서 한국의 이제 문화적 특성 그리고 어르신들이 봤을 때 크게 거부감 없는 좀 친숙한 단어들 위주로 하지만 3-4개의 단어는 조금 빈도가 떨어지는 어려운 단어로 이렇게 구성하는 과정이 있었고 사실 이 문장을 한 5-6번 수정을 했어요.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영국의 그 원 저자한테 보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런 몇 개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한국판 OCS의 문장 읽기가 완성이 된 거죠. 저 한창 차병원으로 실습 나간다니까 차병원 이제 공장에 재활도 많이 하고 신경검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헉, 너무 신기하면서 거기서 대체 어떤 것들 하냐 관심이 많더라고요. 생각해봤는데 저희 진짜 많이 한 게 막 당연히 심리검사도 하고 인지검사도 하고 치료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생각이 났던 게 직접 저는 움직이지 못하시는 환자분들한테 직접 병동으로 찾아가서 그 앞에서 검사도 하고 뭐 이거 뭐 손가락 이거 쥐어보세요 하고 수행이 어디까지 되는지도 파악하신 것도 있고 또 수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이랑 치료 다 하신 이후에 보호자분을 또 따로 불러가지고 환자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파악을 하는데 또 일상생활에서 환자를 위해서 뭐 어떤 거를 도와주셔야 되는지 그리고 약간 보호자분의 심리 상담도 같이 하더라고요. 환자가 이렇게 하는데 요즘 어머님 상태는 어떠하신지 많이 우울하시지는 않는지 예전이랑 그 환자분과 어머님의 관계는 또 어떠하신지 그런 거를 약간 심리 상담을 곁들여서 같이 하시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저도 직접 해보고 또 보면서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또 기억이 나는 것이 그 데모랑 렉처인데 아침에 데모하면서 한 환자 케이스를 가지고 각자 다른 부서에서 이 환자분이 현재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받아왔고 그래서 현재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각각 다 그런 얘기들을 해주다 보니까 이 케이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라는 점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고 또 렉처 했을 때 각 다른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심리 쪽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어떻게 이렇게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점이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렉처 같은 것도 부서 다 돌아가면서 하니까 심리치료실에도 참가를 한다고 들었고 그러고 보니까 재활병원에서 임상심리학자가 하는 일이 정말 많네요. 네, 재활의학과에 심리학자가 있는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의아해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사실 뭐 타과의 심리학자랑 크게 업무에서 크게 다른 거는 없어요. 환자들을 만나고 평가하고 치료하는 것이 이제 저희 업무가 되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연구를 좀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 않는 분도 있고 그러신데. 재활의학과는 이제 정신과와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 뇌 손상 환자분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0세부터 100세까지 아주 넓은 레인지의 그런 환자분들이 오신다는 것 그러니까 발달장애 아이들, 뭐 자폐 스펙트럼 그리고 뭐 특정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도 올 수 있고 또 운동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인지 기능은 문제가 없지만 좀 위축되고 불안하고 교우 관계가 좀 어렵고 이런 아이도 오기도 하고요. 성인 같은 경우는 뭐 뇌종양 환자분들 또 뇌졸중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힌 분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파킨슨 환자나 알츠하이머 환자 이런 치매 환자 퇴행성 질환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계세요. 그래서 좀 공부하고 익히고 경험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은 좀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대표적인 그 여러 치료사가 이렇게 여러 치료사로 구성된 과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 과는 뭐 저희 심리치료사가 있고 운동 물리치료사분들,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또 여러 그 의사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다학제
다 여러 팀이 뭉쳐져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팀워크라든지 또 그쪽 파트에서 하는 그런 업무나 평가나 치료들도 좀 알고 있어야 이 환자를 온전히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치료가 사실 메인이 되어야 하는 과예요. 재활의학과는 리해빌리테이션이죠. 기능을 이전 수준으로 좀 끌어올려주는 게 사실 저희의 이제 최종적인 목적이고요. 이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 직업생활, 일상생활을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되게 인텐시브한 치료가 필요한 그런 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인지 재활이 신체 재활에 비해 좀 쉽지 않은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뇌인지 기능의 회복은 신체적인 그 재활보다 상대적으로 더 느리다라는 점을 좀 꼽고 싶은데, 그러한 부분들 외적으로도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신체적인 능력과 달리 좀 직접적으로 관찰되기 어려운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진전을 좀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것 또한 저도 느꼈던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 재활치료를 경험하게 되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또 보게 돼요.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쌤은?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인지 치료를 하다 보면 네. 그 신체와는 다르게 똑같은 걸 계속 진행할 수가 없는 게 일단 학습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계속해서 인지 치료 도구를 개발해야 되는 점도 조금 어려움으로 느껴졌었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직접적인 관찰이 신체적인 부분보다는 진전을 한 번에 한눈에 확인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환자도 많이 힘들어 하시고, 또 같이 이끌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협력적인 관계가 필요하다고 더 느껴졌는데요. 뇌인지 재활이 신체 재활보다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또 많기 때문에 환자와 치료자 간에 더 많은 협력과 또 이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도 막 다리가 다쳐본 적도 있고 다리 수술도 하고 그래 봤어요. 보면은 처음에 막 다리 수술하면 다리가 하나도 안 움직여요. 그래서 큰 충격을 받거든요. 나 이제 못 걷는 거 아닐까? 근데 이게 막 이렇게 재활 연습 좀 하고 훈련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다리가 움직이고 나중에 막 달리고 농구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체 재활은 효과가 예측 가능하기도 하고 상당히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시키는 사람도 상당히 좀 재미가 있고 보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반면에 이 뇌인지 재활이나 심리 재활 같은 부분들은 보면은 이제 해보신 분들 느끼실 텐데 이거 하면 좋아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고, 그게 이 분야를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하면, 왜 신체, 다리나 팔에서의 이런 문제 같은 건 재활이 되는데 왜 뇌신경 쪽에서의 재활은 효과가 그렇게 잘 안 보이지? 라고 하면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신체 파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근육이 어떻게 붙어 있고 거기에 신경은 어떻게 연결돼 있고 뼈는 어떻게 돼 있는 이런 것들이 비교적, 그것도 간단하진 않지만 그 구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얼만큼 좋아지고 무엇을 하면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상당 부분 예측이 가능한 거죠. 자, 반면에 우리 뇌는 어떻죠? 사실 우리 뇌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뇌 기능에 문제를 보일 때 정확하게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지도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을 뭘 시키면 어느 부분이 좋아질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매우 적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어둠 속에 쌓여 있는 그 블랙박스 안에서 우리가 재활 훈련을 만들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무언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은 게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그래서 필요한 게 더 많이 이해해야 돼요.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뇌 기능과
또 그 어떤 사고나 상처를 당했을 때 그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것들을 점점 더 깊이 있게 파야 되는 거죠. 단지 그냥 치료만 열심히, 재활만 열심히 그냥 시행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 뇌와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더욱 지금보다도 몇 배 더 많이 알아야 그 어떤 재활 훈련의 효과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서로 정말 머리를 맞대고 분업해서 노력해서 뇌의 비밀을 조금 더 알아가는데 더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게 우리한테 남겨진 과제 같습니다. 네. 이번에 논문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재활의학과 관련 논문이다 보니까 좀 항자성과 관련된 시계를 하나 사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마련하게 된 게 티소의 젠틀맨이라는 모델입니다. 자, 얘의 독특한 점이 있다면요. 대부분 시계는 안에 들어가는 태엽이라던가 이런 부품들이 금속성을 띠고 있어요. 근데 얘는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의 실리콘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리콘은 자석에 전혀 끌리지 않죠. 그러니까 자성의 영향을 받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소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뭐 어쩌면 저는 이제 그렇게 강한 자성이 있는 곳에 갈 일이 좀 적을지 모르겠지만 뭐 향후에도 이제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연구를 하실 많은 분들에게 어떤 소지품 중에 하나로 항자성이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특별히 좀 항자성 부분에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쓴 신소재로 된 시계를 하나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어떤 되게 자성이 많거나 그런 정밀 검사 치료 장비들이 있는 곳에 제가 가게 될 때는 꼭 얘와 함께 할 생각입니다.